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어제였죠.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바로 중진국의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좋은 사례로 언급을 했는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제시를 한 건데요. 자, 먼저 경제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는 세계개발보고서의 내용과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제2의 도약기를 기대하고 있는 K-원전 이슈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얼마 전에 성사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의 수주 이후에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자, K-원전 전체적인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체코를 넘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FOMC 회의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아마 돌아가는 시장 상황들 보시면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현재 100%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미국 금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이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은행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개발보고서, 우리는 주로 이제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네. 세계개발보고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주제가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이 주제가 갖는 의미들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그죠. 이제 세계은행에서 보고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발 보고서라고 해갖고요. 이제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이제 뭐 중진국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개발도상국의 함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 이걸 이제 발표하죠. 78년부터 이제 매년 개발 협력 관련해서 특정 주제를 정해서 이제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개발도상국의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빈곤 퇴치,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의 핵심 미션을 딱 정해갖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함의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정책의 입안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참고할 만한 굉장히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를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굉장히 볼 수 있는 이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번 보고서가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이제는 주제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개발 보고서는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세계은행에서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제는 부총재의 우리나라 인물이 바로 이제는 선임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상부 이제는 전 구글 컨슈머 이제 공공정책 아시아 태평양 총괄인데요. 예. 사실 이제는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총재가 한 명이 있고요, 사무총장이 4명 있고 부총재가 27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위직들이죠 다. 이 고위직에 부총재에 우리나라 인물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디지털 전환 부총재로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딱 아시죠? 디지털 전환. 우리나라도 좀 화제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전환 어떤 나라가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어떤 저 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는 최고위급의 한국인이 선정이 됐다. 뭐 과거에 김용 전 총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사실 한국인은 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최고위직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9월 3일부터 이제는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2024년도 세계은행 네. 개발 보고서에 또 한국의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상부 부총재가 실은 우리 행정고시 출신이죠. 네, 관에서 맞습니다. 일을 했었죠. 잠깐 네.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게 왜 뽑혔냐라고 본다 그러면 민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에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행정고시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뭐 민간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IT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를 나온 다음에 사실 예. 공공 요직에 있다가 사실 민간 기업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관과 공직을 다 겸직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서 이제는 좋은 가점을 받았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평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 개발 보고서 아마 개발자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제와 테마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의 주제가 중진국의 함정입니다. 이 용어가 뭐 경제 쪽, 경영 쪽에서는 좀 익숙하긴 한데 네. 짧게라도 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이 단어 키워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세계은행에서 처음 사용해서 이제 널리 이제 퍼지게 된 용어다라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는 중진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 국가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캐즘 현상처럼 일시 정체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통 1인당 소득으로 기준을 봤을 때 중진국은요, 이제 4,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포함한 국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고소득 국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위험, 그래서 중진국의 위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진국의 함정이 나타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사실 빠른 압축 성장을 했을 겁니다. 중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관료들이 사실상 이제는 사고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요? 그 경직적으로 바뀐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더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도 내에서 머물게 되는 이런 어떤 경직된 부분도 이제 한 축으로 원인을 꼽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경제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지 못했던 부분 아마 이제 차차 이제는 경제 보고서 때 개발 보고서 때 말씀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이런 남미 쪽이 많았는데요. 예.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이제 중진국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개발 보고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여기에서 사실 이 중진국 위험에서 벗어난 나라 한마디로 이걸 뛰어넘었던 나라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중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 히스토리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몇몇 나라가 있거든요. 한국, 뭐 대만, 일본 정도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이제는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 이 중진국 함정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한마디로 고소득 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일단 해법을 함께 전했습니다. 3I 전략이라고 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네. 투자, 인베스먼트, 네. 기술 도입, 인퓨전, 혁신, 이노베이션. 이제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좀 추상적인 코멘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해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리는 왜 뽑혔는지는 알 것 같은데 권혁중 네. 평론가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왜 우리였을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아까 말씀하면서 네. 꼽았는데 세계은행은요 투자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인퓨전과 이노베이션 얘기했는데 한국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했던 나라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는 저소득 국가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중진국 단계까지 이제 기술 도입, 인퓨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술 도입이 됩니다. 외국의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이제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는 고소득 국가로 가려 그러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산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이제는 개발 보고서는 사례로 좋은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I 믹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투자와 기술 도입까지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는데 이런 이노베이션까지 못 온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 이노베이션까지 다 이뤄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 저는 사실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냥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슈퍼스타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제 이렇게 W뱅크 세계은행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것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느냐? 한국이 해외 아이디어 도입과 혁신에 굉장히 앞서갔다. 이 네. 내용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요소를 뽑았어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고소득 국가로 진출을 했느냐, 네. 뛰어넘었느냐, 슈퍼스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요. 역시나 이제는 기술 도입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본문에 하면 아이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기술 도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 있는 이제는 기술, 외국에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 잘 들어와서 그것을 사실상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이제 70년간 가장 그러니까 경제 역사상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뤄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출 장려를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내부적인 기업들을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 환경에 한마디로 노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환경에 경쟁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수출 장려를 더 했다. 이렇게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지금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뽑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요, R&D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혁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STI. 그다음에 이제는 세제 혜택, 이런 수출 장려 이런 것들을 통망라해서 실제적인 정책적인 어떤 것들을 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베네핏을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는 STEM 교육, 한마디로 이제 기초과학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수학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네. 이런 교육을 굉장히 이제 추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성장시켰던 것이 바로 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가 이노베이션을 이뤄내고 말대로 고소득 국가로 갔던 좋은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네. 국가도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중진국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우리는 굉장히 아팠던 기억입니다. 네. 예,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한 부분에 또 후한 점수를 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보고서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환 위기마저도 기회를 바꾼 나라가 네. 바로 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제는 본문에 하면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굉장히 IMF 때 힘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이게 위기로 생각했어요. 물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점핑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재구조화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경제에 역설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결국에는 기회의 어떤 발판으로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점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는 그래서 보고서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도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슈가 있는데 통찰해 보면 우리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도 네. 굉장히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고소득 국가가 됐거든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이것도 크게 한몫했다,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빼놓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열을 이제 뽑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취약률을 40%에서 90%까지 높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취약률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라 중심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육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약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부가 이런 교육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뤄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참여, 이런 것도 이제 눈에 꼽았는데, 한국의 그 여성 노동 참여율이 제고가 됐던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참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실 인도 얘기를 나오면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여성 참여율이 훨씬 더 높고,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의 사회적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한국의 수준이 이미 고소득 국가다라고 세계은행에서 인정을 하고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소득 국가니까 더 앞으로 또 앞서 나가야 되겠죠. 정부도 좀 더 많은 여러분과의 지원도 해줄 그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K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번에 K원전 체코 수주부터 해서 앞으로 K원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얼마 전에 K원전에 쾌거가 있었죠. 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코를 뚫고 나면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정말 유럽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정부가 그래도 이걸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K원전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됐잖아요. 체코 관련해서. 네. 그래도 최종 도장은 내년 3월에 찍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7월 23일에 특사를 보냈거든요. 특사단을.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심스럽지만. 특사단이 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는 와서 사실상 좀 대국민 보고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공사기관 준수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경쟁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던 이유는 이제는 그 기간 안에 또한 적시에 이제 우리가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역량을 평가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했던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입찰서라든지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체코와의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사실상 이 협상단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찰단이 가서요. 그다음에 교육, 혁신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제 9월에 다시 한번 갈 겁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은 그때 아마 다른 어떤 장관들 한마디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산업통상부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아마 장관들이 같이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코 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라인이 이제 개설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9월에 체코
또 방문할 때 이 경업 확대 논의가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합의사항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완벽하게 3월에 이제는 완벽하게 된 본계약이 체결될 텐데 그런 시전 그 단계 앞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K 원전 유럽 시장에서 뚫고 나면 정말 제2의 도약기가 아니죠. 제2의 중흥기를 맞겠다. 이제 이런 네. 평가들,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원전이라는 것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팀이 가서 정비도 해야 되고요. 보수도 해야 되고 이게 한번 뚫어놓으면 참 장기간 동안 우리의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원전 지어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한국형 원자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원전을 지을 때 뭐 하나의 뭐 기업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원전 관련 기업들이 가서 원전을 건설하게 되거든요. 또 유지 보수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000여 곳이 넘어가는 원전 부품사가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도 나오지만은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현대 소나차 174만 대 수출했던 그런 어떤 역량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30만 톤급 이제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이제 128적 이상을 수출한 규모와 맞먹는 이제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쾌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대기업들이 가서 수주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유럽 시장을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부품 납품해야 되거든요. 이런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체코가 4기를 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정 때문에 두코반이 2기만 요번에 우리가 우선 협상자가 된 거고요. 이걸 따오면 지금 보니까 테물린 쪽 2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권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나머지 2기도 좀 우리가 갖고 올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체코 같은 경우는 원래 총 4기를 사실상 이제 수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나라가 다 뛰어들 수 있었는데 내부 사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자금 사정이겠죠. 결국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이미 여기에 4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5, 6호기를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된 거고요. 그 쭉 넘어가면 테멜린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테멜린 원전도 1, 2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호기가 조만간 이제는 뭐 협상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협상자로서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2개는 우리가 우선 협상자가 된 거고 테멜린 원전까지 간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뭐 플러스 알파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럽 지역이요. 이 탈원전, 신재생에 굉장히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유럽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어쨌든 원전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바뀌어서 아예 원전과 관계가 없었던 영국마저도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권영수 평론가 이제 우리가 체코를 여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지금 줄줄이 뒤에 있는 것들이 루마니아 있고요, 네덜란드 있고 다 지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여기 시장을 다 석권할 수 있는 건 교두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사실상 뭐 체코 2기 원전 우선 협상자가 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의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유럽에 진출하는데 이제 초입입니다. 말 그대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원전을 다시 짓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그 뭐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사실상 이런 전쟁 후에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들이 안 되겠다. 뭐 러시아 천연가스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는 안보 측면에서 이제 계산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원전을 지으려고 지금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 이거는 뭐 태양광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 갖고는 안 되니까 사실상 이런 친환경 중에 하나인 또 원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는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술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자로가 워낙 기술력이 탁월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나라에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네덜란드로 본다 그러면 네덜란드도 지금 원전 2기 건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구체적인 원전 성과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폴란드가 있죠. 우리는 뭐 폴란드와 협력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있습니다. 폴란드마저도 지금 최대한 4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뚫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더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또 이외의 나라도 스웨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은 튀르키예마저도 사실상 원전의 추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럽 시장을 우리가 뚫어낸다 그러면 막대한 사실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100조 원으로 10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큰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유럽 여러 나라는요.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딱 5개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인데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 된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는 결국에는 3파전이거든요.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나라 기술력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원전 산업이 민간 산업 쪽 혼자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가야 되는 또 그런 연합 산업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만큼 정부의 지원, 특히 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들 또 어떤 식으로 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지원할 수가 있는지 정치권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는 사용료 핵 원료 처리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지만 법으로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을 뚫어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EU가 되는 텍소노미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텍소노미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런 어떤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서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 사장이 얘기를 했었죠. 방패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요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지만 사실 수출할 수 있도록 유럽은 정해놓고 있거든요. 인도와 우리나라는 아직 못 갖춰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빨리 법 제정이 빨리가 처리가 돼서 이런 어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추진 이런 것들 이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지원 정책 추진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3회, 제4회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뤄내겠다라는 이제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은 뭐 정부가 이렇게 민관이 같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밝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하겠다 이런 점 봤을 때 역시나 비즈니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말 역설적으로 우리는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지 못한 또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법으로 좀 해결을 하자. 그런데 정치권에서 공은 넘어갔습니다. 해결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의 초청으로 체코 방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또 쾌거, 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권혁중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금리 얘기입니다.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 그리고 지금 갑자기 불거진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요. 영국은 금리를 내렸고 미국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내리지 않을까 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와 함께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의 FOMC 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은 예상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강력한 좀 금리 인하 사인도 좋고 7월 FOMC 회의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 이렇게까지 돼버렸네요. 예, 상황 좀 정리해 그런 주시죠. 식의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발표된 스테이트먼트 문구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바뀌면은 이야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좀 좋은데 네. 평소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의 지표들을 봤을 때도 고용 관련 지표들, 특히나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니셜 클레임 같은 그런 네. 자료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최근 들어서 특히 2분기 들어서 조금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압력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9월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림으로써 사실 9월에 거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죠. 네. 표현 중에 그동안은 항상 테이블 밑에 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온 더 테이블, 아예 네. 테이블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앞서 이제 문구의 미묘한 변화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추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네. 좀 달라집니까? 우리가 뉘앙스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잡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 게인스가 6월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remained strong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잡 게인이 그 고용시장이요? 고용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7월에 그 moderated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용 시장 상황이 그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예. 낮은 수준이지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셈이 되어버렸죠. 네네. 그 다음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6월 같은 경우에는 모디스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가는 그런 그 프로그레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 이번 달에는 그게 somewhat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 프로세스 자체가 그 모디스트에서 some progress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단어상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커미티 자체가 즉 FOMC 커미티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건 아마 5월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더 이상 고용시장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맞아요. 인플레이션 이제 예. 그런 이야기도 사실 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듀얼 맨데이트를 양쪽 리스크를 다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목표가 있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완전 고용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ECB나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림으로써 인플레이션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시장을 다 보고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즉 고용 시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완전 고용 상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즉 통화 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이제 연준이 나설 거야, 중앙은행이 나설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읽고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물가도 잡히고 있어. 고용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거야. 굉장히 기쁜 상황에서 여러분도 오늘 주식시장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우리 장도 그렇지만 일본 주식시장 폭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지금 이거 갑자기 웬 겁니까? 우리가 그저께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며칠 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틀 만에? 사실 그 FOMC 발표 나오고서 시장의 반응은
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이게 좋다. 예.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오히려 예. 일부 좀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9월이라고 생각하니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그 실물 경기에 대한 의심은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ISM의 그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면서 네. 이게 좀 많이 안 좋았단 말이죠,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 더 나타난 것이 그 PMI에서 이제 고용 세부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43.4를 찍으면서 그 2020년 그 코비드 팬데믹 예.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그 시장에다가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그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그 테크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경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 있던 가치와 관련해서 PER이 지금 30배에서 40배 사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고 뭐 연준이 다 해줄 것처럼 했는데 AI 반도체 부분들의 거의 폭락세.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 시가총액 2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0%대 여러분 폭락세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 교수께서는 일단 테크 자체 너무나 그동안에 고평가가 됐었던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한번 각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의 좀 흐름들도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거시 경제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둔화될까, 얼마나 빨리 더 둔화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사실 시장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밤입니다. 9시 반에 미국의 지난달 7월 고용 지표가 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한 번 더 부진해지면 일단은 주식 시장도 궁금하지만 이제 9월에 0.25% 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이라고 하죠. 0.5% 포인트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CME 패드와치의 그 확률 자료들을 보시면은 25bp의 가능성을 거의 90% 가까이 보고 있지만 예. 그 나머지 10% 정도는 50bp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 지금 지난달 발표치가 20만 6천 건이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게 17만 5천 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부분이 그 PMI 자료인데 이게 제조업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논판 페이롤에서 제조업이 그 고용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에 불과합니다. 네.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6일 날 발표되는 ISM PMI의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고용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지금 컨센서스가 17만 5천 건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실업률 4.1%에서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 10만 언더로 떨어질 개연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올해 연말까지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뭐랄까요 공포를 이야기한다고 해야 할까 불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 금리 부분만, 통화 정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정도로 조금 부진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 9월에도 인하를 하는데 이제 10월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11, 12 그냥 싹 다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의견도 점차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ME 패드와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이루어질까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수치들을 보면은 3번 정도 25bp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약 62.7%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2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도 거의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커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죠. 이게 흥미로운 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3회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취약한 모습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통화정책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장의 바람이 있습니다. 참 정말 주식과 투자를 모르겠다는 게 트럼프 이제 후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한테 대선 11월 5일 전에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리 내리면 주가가 튀어오르고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래서 압박을 한 건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연준과 대선. 연준은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을 좀 지키나요? 자신들만의 길을 가나요?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미국 연준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죠. 해석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거기에다가 영향을 주려고 하겠습니다만 그 파월의 인터뷰 올해 중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네. 그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거에 대한 답변은 동일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경제가 중요한 거지 정치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그 부분은 연준이 생각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렇게 이번엔 동결했지만 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요. 영국은 어젯밤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자, 이 일본이란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내려라. 한국은행도 금리 언제 내리나 하는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렸겠죠.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남들이 다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강대국에 속한다고 하는 일본이 금리를 거꾸로 간다가 되는 것인데 예. 일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디플레이션 상태,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BOJ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베노믹스 이른바 세계의 화살 결국은 유동성을 갖다가 뿌리는 형태의 정책을 취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0년 팬데믹 지나고 나서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것도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국가든지 간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될 때 보통 많이 요구하는 것이 유동성을 많이 뿌린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약간 일으켜주는 것이죠. 좋죠. 이게 네. 왜 중요한가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은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그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의 수익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202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일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모습이었고 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예. 물가가? 소비자들이 예, 예. 그 가격에 살 살 수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네. 가격이 훨씬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주고 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곡간을 채워주는 네. 그런 작업을 수행한 거죠. 주가도 대폭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가 웰스 이펙트는 일단 여기에서 좀 제외를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이 웰스 이펙트는 일본 은행의 그 혜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중에 지금 춘투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임금 인상이 약 5.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을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어떤 의미로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CPI가 2%대 중반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그거를 통해서 더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그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사이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하려면은 금리를 따라서 올려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목표치, 즉 2% 내외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인위적으로, 즉 외부적인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를 보면 또 올리겠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160엔대까지 갔다가 150엔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60엔대의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엔화가 너무 많이 가치 하락을 했다. 이게 일본만으로는 가치가 있겠냐? 일단 첫 번째 생각해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익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수출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반대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해 가지고 2분기에 경제 성장률에 조금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FX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돌아오게 되면은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돈을 또 풀었고 그래서 물가가 자극되고 쭉쭉 과열 분위기가 오니까 뭐 일본 중앙은행이 당연히 금리를 올린 것이고 앞으로도 더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런 선순환의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왔는데 미국이 거의 지금 9월에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인하를 한다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월에는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내리겠네. 시장은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8월 아니면 10월쯤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사실은 10월 쪽이 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8월이냐 10월이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창용 총재가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우리는 그 독립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즉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그 중앙은행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는 없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즉 미국 금리가 변동이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한국도 거의 동시간대에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8월이든 10월이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 시장이 맞아요. 올라가고 네. 있는데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예.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계속 전망을 하고 있을 때 2% 중반대의 GDP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그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한국은행이 쉽게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우리 한국 경제만 제가 큰 바람인가요? 독야청청해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네. 있죠. 네. 부디 한국은행 아마 8월보다 10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더위, 폭염, 열대야에 씨름하다 보니까 벌써 한 주가 간 금요일이 왔네요. 자, 여러분 8월의 첫 번째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